하얀 병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경숙의 침대 옆엔 소윤과 미란이 밤새 지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평생만 며느리만 보고 살았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화만 믿고 의지했는데 나를 이용했구나. 병실엔 무겁고 깊은 후회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경숙은 두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평생 차갑게 대했던 그 손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70여 년을 살아온 노인이 작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산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당 한쪽에 어머니가 심어놓은 장미꽃이 피어 있었고 현관 앞엔 새 며느리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신발들의 위치만 봐도 이 집안의 서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일 안쪽 가장 좋은 자리엔 큰 며느리 이정화의 명품 구두가, 중간엔 둘째 박소윤의 깔끔한 운동화가, 그리고 현관 끝자락엔 막내 최미란의 낡은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 커다란 소파에는 김경숙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어머니는 이 집안의 왕좌에 앉아 있는 여왕이었습니다. 그 옆엔 큰 며느리 정화가 바짝 붙어 앉아 어머니의 어깨를 정성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말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아프시죠? 제가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요새 날씨가 쌀쌀해져서 관절이 더 안 좋으실 텐데요. 정화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세월 동안 터득한 완벽한 처세술이었죠.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가 제일 믿음직스러워. 며느리는 이래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어머니의 칭찬에 정화는 겸손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엔 미세한 만족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정화가 이 집안에서 쌓아온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결혼한 지 20년 정화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마음을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스를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소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황급히 들어섰습니다. 얼굴엔 하루 종일 쌓인 피곤함이 가득했고 정장 차림의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소윤은 거실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이제야 왔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까까지 정화를 보며 웃던 얼굴과는 전혀 달랐죠. 어머니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벌써 8시가 넘었잖아. 며느리가 해 떨어지도록 밖에 돌아다니면 집안 기운이 새는 거야.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서 기다리는데 아내가 없으면 되겠어? 소유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맞벌이 하는 집이 많아서요. 그리고 제가 일 안 하면 생활비가 빠듯해지잖아요. 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이 모양인 거잖아. 큰 며느리 봐.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시어머니 곁에서 살뜰히 챙기잖니.
정화는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면서 나한테도 효도를 다하는데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정화는 옆에서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귀까지 붉어진 걸 보니 속으로는 우쭐해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소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몹시 외롭고 초라해 보였죠. 복도를 걸어가는 소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엔 힘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선 막내 며느리 미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33의 나이지만 손은 이미 주부 10년 차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미라는 이 집안에서 가장 낮은 서열이었고 가장 많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칭찬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미란아, 국그릇 좀 더 가져와. 그리고 김치도 더 담아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손을 닦고 국그릇과 김치를 들고 나갔습니다. 식탁에 놓인 국그릇들을 보니 크기가 모두 달랐습니다. 제일 큰 그릇은 어머니 앞에, 그 다음 큰 그릇은 큰 며느리 정화 앞에, 중간 크기는 둘째 소윤 앞에, 그리고 가장 작은 그릇은 미란 앞에 놓였습니다. 밥그릇도 마찬가지였고 반찬 접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만 펼쳐보고 계셨고 세 아들은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오직 며느리들만 분주히 움직이며 어머니와 남편들의 수저를 챙기고 물을 따르고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정화야, 이 나물 정말 맛있구나. 역시 솜씨가 좋아. 간도 딱 맞고 재료도 신선해. 어머니가 큰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정화는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간을 맞췄어요. 이른 아침에 시장 가서 제일 싱싱한 나물로 골랐답니다. 역시 정성이 다르네. 소윤이는 요리할 시간도 없겠지? 맨날 바깥일만 하니까. 집안일은 언제 해? 어머니의 말에 소윤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남편 상구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을 뿐이었죠. 소윤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반박하면 더 큰 불화만 생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란아, 반찬 좀 더 내와. 그리고 된장찌개도 더 끓여. 미란은 또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식탁엔 음식 냄새보다 차별의 냄새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밥그릇의 크기, 반찬의 양, 칭찬의 개수까지 모든 게 순서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일, 둘째 며느리가 중간, 막내 며느리가 꼴찌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거실로 돌아가셨고 며느리들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피곤하다며 금방 자리를 떠났고 소윤과 미란만 남았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둘은 말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설거지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젠 익숙해졌어. 매일 똑같으니까. 하지만 그 눈빛은 결코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가엔 억눌린 서러움이 맺혀 있었고 입술엔 참아낸 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소윤은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사랑도 순서가 있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 순서대로. 그날 밤 세 며느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무게의 하루를 안고 잠들었죠.
정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유는 억울한 마음을 삼키며 미라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일산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곳엔 공평하지 않은 사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은 서서히 균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 새 며느리가 모였습니다. 어머니 경숙이 손수 작성한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명절 음식 분담표라고 적힌 그 종이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경숙은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 친척들도 다 오시니까 음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 내가 분담표를 만들었으니까 각자 맡은 거 제대로 해.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담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윤과 미란도 긴장한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보았죠. 경숙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총괄을 맡아 전체 음식 메뉴를 정하고 재료 리스트 만들고 당일 음식 배치까지 다 책임지는 거야. 정화가 제일 경험도 많고 요리 솜씨도 좋으니까 당연히 총괄이지. 정화는 겸손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데 총괄이라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소윤이는 부식 구입을 맡아 생선, 고기, 나물 같은 거 전부 시장 가서 사오는 거야. 목록 주면 그대로 사와.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추석 전주는 회사에서 정말 바쁜 시기거든요. 결산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해야 하고요. 순간 경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그러면 큰 며느리가 회사 대신 나가서 돈 벌어올까? 네가 총괄하고 정화가 네 회사 출근하면 되겠네.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소윤의 눈빛이 흔들렸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상구를 바라봤지만 상구는 고개를 돌리며 침묵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켜줄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소윤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엔 억울함이 묻어났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경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음 항목을 짚었습니다. 미란이는 청소와 설거지 담당이야. 명절 전날 집안 대청소하고 제사 끝나고 설거지 다 하는 거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나 몫이고.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막내 며느리는 늘 꾸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반박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엔 모두 새벽 5시까지 집에 나와 있어야 해. 제사 음식 준비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알았지? 새 며느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그 목소리의 온도는 모두 달랐습니다. 정화는 자신감 있게, 소유는 억지로, 미라는 체념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어머니 곁에 남아 차를 끓여드렸고 소윤과 미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남편 상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고. 상구는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너도 회사 일 때문에 집안일 소홀한 거 사실이고. 당신 월급만으론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세요? 그래도 어머니한텐 순종해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소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소유는 이 집안에서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유는 회사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분담표에 적힌 재료 목록을 손에 들고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생선, 고기, 나물, 과일까지 무거운 짐을 양손 가득 들었습니다. 팔이 저려왔지만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늦으면 또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경숙과 정화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경숙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오는 거야? 시장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죄송해요, 어머니. 재료가 많아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정화가 짐을 들여다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소윤아, 이 생선 좀 작은 거 아니야? 제사상엔 큰 생선을 올려야 하는데. 소윤은 억울했습니다. 분담표에 적힌 대로 샀을 뿐인데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적어준 대로 샀는데요. 내가 언제 작은 거 사오라고 했어? 제대로 보고 사야지. 말다툼을 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그냥 짐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미란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힘듦을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정화는 총괄답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렸고 소윤과 미라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시어머니 경숙은 정화의 편에 서서 소윤과 미란을 감시했습니다. 새 아들은 여전히 방관자였고 아버지는 신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윤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사랑도 순서가 있네. 큰 며느리가 1순위, 둘째 며느리는 2순위, 막내 며느리는 3순위. 순서에서 벗어나면 미움받고 순서를 지키면 무시당하고. 소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꾹 참고 삼켰습니다. 명절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분담표는 벽에 붙어 있었고 새 며느리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담표 속엔 공평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열만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지시하고 둘째 며느리는 구입하고 막내 며느리는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일산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선 명절 준비와 함께 불만도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경숙의 생신날이 찾아왔습니다. 72번째 생일, 집안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거실엔 커다란 상이 차려졌고 그 위엔 미역국과 각종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새 며느리는 이틀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정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하나하나 채 썰어 정성스럽게 볶았죠. 소유는 전날 밤 늦게까지 남아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달려와 새벽까지 고기를 재우고 푹 끓였습니다. 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상차림을 도왔습니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숙은 상석에 앉아 흡족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정화가 제일 먼저 다가가 경숙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작은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경숙이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명품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재질에 은은한 꽃무늬가 새겨진 스카프였죠. 경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정아야. 이게 얼마짜린데. 역시 큰 며느리는 다르구나. 센스가 있어. 정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스카프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안목이 좋으네. 다음은 소윤의 차례였습니다. 소윤은 조심스럽게 흰 봉투를 꺼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쓰세요.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시고 정기 검진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 속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윤이 2달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도 굶으며 아낀 돈이었죠. 하지만 경숙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돈? 생일 선물로 돈을 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정성이 없네. 소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상구는 옆에서 외면했고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소윤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한마디로 무시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란의 차례였습니다. 미란은 손수 만든 반찬 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까지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미란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하나 정성껏 만든 것이었죠. 어머니,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골라서 담았어요. 경숙은 반찬 세트를 받아들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시장에서 산 거 아니냐? 시골 냄새가 나네. 요즘 누가 이런 걸 선물로 줘?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만든 반찬이었는데 시장에서 샀다는 말을 들으니 억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됐어. 치워. 보기 싫으니까. 경숙의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반찬 세트를 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소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맏며느리만 며느리입니까?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윤에게 쏠렸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네가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둘째 형님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큰형님만 칭찬받고 우린 늘 무시당하잖아요. 경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1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소윤을 나무라는 눈빛으로,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아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동서, 어머니 생신날인데 왜 이래? 분위기 망치지 말고.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형님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경숙이 소윤을 노려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장 나가, 네 얼굴 보기 싫어. 이 집에서 나가. 소윤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상구를 바라봤지만 상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소윤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동서,
미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소유는 미란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괜히 형님까지 미움 살 필요 없어요. 소유는 신발을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윤 부부는 시댁에서 사실상 제명당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경숙은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없는 셈쳐. 효도를 모르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생신잔치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정화만이 어머니 곁에서 웃으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미라는 부엌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윤이 집을 나간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댁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윤은 남편 상구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상구는 어머니 편을 들었고 소윤은 그런 남편에게 실망했습니다. 부부 사이엔 침묵만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윤은 회사에서 업무 중 우연히 부동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투자 검토차 일산 지역 상가 정보를 조사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눈에 익은 주소가 보였습니다. 일산 주엽동, 바로 시댁 근처였습니다. 소윤은 무심코 그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소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름 이정화. 큰형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유는 서둘러 과거 등기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소유자는 김경숙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명의가 이정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어머니 명의의 상가가 큰형님 이름으로 바뀐 걸까요? 소윤은 곧바로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오빠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등기부등본 좀 자세히 봐줄래? 무슨 일인데? 시댁 상가 건인데 명의가 바뀐 것 같아서. 친오빠는 소윤이 보낸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오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명예 이전된 거야. 증여도 아니고 매매도 아니고 담보 설정 후 소유권 이전이네. 이거 좀 이상한데? 담보 설정? 응, 1년 전에 너네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담보로 맡긴 것 같은데 6개월 후에 아예 소유권까지 넘어갔어.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 같은데? 소유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1년 전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정화가 수술비를 냈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정화를 더욱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거래의 대가였던 걸까요? 소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장 막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야. 지금 시간 돼?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 형님,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려요. 전화론 얘기하기 힘들어. 시댁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1시간 후에. 미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소유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자리에 앉자 소유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일산 상가 말이야. 어머니 명의였던 거. 미란이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큰형님 명의로 바뀐 거예요? 응. 6개월 전에 완전히 넘어갔어.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담보로 맡겼다가 아예 명의 이전까지 된 거야.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 어머니 이용하신 거잖아요. 수술비 대신 상가를 가져가신 거예요.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서류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거 어머니는 아세요? 모르실 거야. 알았으면 이렇게 조용할 리 없어. 큰형님이 숨긴 거지.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기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큰형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며칠 후 소윤과 미라는 정화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화는 집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가자 정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동서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소유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형님,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래요? 정화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뭔데? 그냥 서류잖아. 일산 상가 등기부등본이에요. 형님 명의로 바뀐 거 확인했어요. 정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어머니 명의였던 상가를 가져간 거잖아요. 수술비 대신에. 정화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수술비 1,000만 원 넣어드렸어. 그 대가로 상가 받은 거야. 뭐가 문제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그건 효도가 아니라 거래잖아요. 어머니를 이용하신 거예요. 이용? 웃기지 마. 효도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남기는 거야. 너희처럼 입으로만 효도한다고 하면 뭐해? 나는 실제로 돈을 냈어. 그리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은 거야. 소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이 사실 아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화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해. 하지만 어머니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아? 당연히 나지. 너희는 평소에 뭘 해드렸는데?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앞으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 보기 싫으니까. 두 사람은 허탈한 표정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형님 어떡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소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해. 진실을 아셔야 해. 소유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지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소유는 미란과 함께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화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너해. 무슨 일이야? 어머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정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안 계셔. 돌아가.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신발 현관에 있잖아요. 소유는 정화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란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경숙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윤을 보는 순간 경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왜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소유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경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일산 상가 등기부등본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명의였던 상가가 큰형님 이름으로 바뀐 거 아세요? 경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경숙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상가가 정화 이름으로. 정화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동서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요?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소윤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경숙은 정화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화야, 설명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1년 전에 무릎 수술하실 때 기억나시죠? 제가 수술비 1,000만 원 드렸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담보로 상가를 맡기셨어요. 담보로 맡긴 거랑 명의를 바꾼 건 다른 거잖아. 경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술비 냈잖아요. 그 대가로 받은 거예요. 대가? 효도의 대가가 어딨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술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도 그때 상가를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명의까지 바꾸라고 했어? 담보로 잠깐 맡기라고 했지. 네 이름으로 완전히 넘기라고 한 적 없어.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경숙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미라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억울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 모시려고 애썼는데요. 애썼다고? 네가 나 이용해서 재산 빼돌린 게 애쓴 거야? 경숙은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윤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숨이 안 쉬어져. 동서, 빨리 구급차 불러. 미란이 황급히 전화기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화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숙은 계속해서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곧 와요. 소윤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경숙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윤과 미란이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정화는 멍하니 서서 구급차가 떠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윤과 미라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희가 며느리예요.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갔어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떠나고 두 며느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진실을 알려드린 건 옳은 일이었어. 그때 복도 끝에서 정화가 나타났습니다. 정화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화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셔? 소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쓰러지셨어요. 만족하세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로.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형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어머니 속이고 재산 빼돌린 거. 정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의식 찾으셨어요. 한 분씩 들어가 보세요.
소윤과 미란이 먼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가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경숙이 고개를 돌려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아.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평생 맏며느리만 보고 살았어. 너희한텐 차갑게 대하고 그 죗값을 받는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진짜 내 잘못이야. 정아만 믿고 의지했는데 나를 이용했구나. 미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경숙은 두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정화는 병실 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숙은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병실을 지킨 건 소윤과 미란이었습니다. 소윤은 회사 일을 마치고 매일 병원으로 달려왔고 미란은 아침 일찍부터 병실을 지켰습니다. 두 며느리는 교대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정화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경숙은 그런 정화를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경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내 형님한테 연락 좀 해봐.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 소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큰형님은 안 와요. 진작에 포기하세요.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어머니를 이용한 며느리예요. 그런 사람 기다리지 마세요. 경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큰며느리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미란이 어머니께 죽을 끓여왔습니다. 직접 집에서 끓인 전복죽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껏 만든 것이었죠. 어머니,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 해요. 경숙은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있다, 미란아.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구나. 생신날 드렸던 반찬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그땐 어머니가 시장에서 샀다고 하셔서 속상했어요. 경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란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시장에서 샀다고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다, 미란아.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알아주시면 돼요. 미란은 어머니 곁에 앉아 죽을 떠먹였습니다. 경숙은 며느리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막내 며느리가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소윤이 병원비 고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일주일 입원비와 치료비를 합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경숙은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이렇게나 들어가네. 어쩌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낼게요. 소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숙은 놀라서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네 형편도 넉넉지 않잖아. 괜찮아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낼 수 있어요. 소윤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에 차갑게 대했던 둘째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병원비를 내겠다고 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경숙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큰 며느리만 아끼고 둘째와 막내는 무시했습니다. 밥그릇의 크기도 달랐고 칭찬의 횟수도 달랐습니다. 큰 며느리에겐 웃음을, 둘째와 막내에겐 잔소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쓰러졌을 때 곁에 있어준 건 무시했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경숙은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아, 잠깐 이리 와봐. 미란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숙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내가 너한테 정말 못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난 너한테 정말 못했어. 늘 청소랑 설거지만 시키고 칭찬 한 번 안 했어. 명절 때도 제일 힘든 일만 맡기고.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란아, 용서해 줄 수 있니? 어머니, 전 처음부터 원망한 적 없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경숙은 미란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쌓였던 서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소윤과 미라는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자신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가 저녁 준비할게요. 소윤과 미란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경숙은 두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소윤의 지친 어깨, 미란의 거친 손, 두 사람의 헌신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엔 셋만 앉았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정화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차별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의 온기만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경숙은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소윤아, 미란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며느리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맏며느리만 편애하고 너희는 무시했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이젠 달라질 거야. 너희도 내 소중한 며느리들이야. 앞으론 공평하게 대할게. 소윤과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은 두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너희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그날 밤 일산의 오래된 단독주택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정화야, 넌 왜 안 오니? 그래도 넌 내 맏며느리인데. 태어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갔고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소윤과 미라는 여전히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고 경숙은 두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정화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상가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숙은 소윤과 미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너희 둘 잠깐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며느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상가 문제 말이야.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법대로 할 거야.
정화한테 부당하게 넘어간 상가를 되찾을 거야. 그리고 너희 셋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미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법적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 담보 설정과 명예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되찾을 수 있대. 소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큰형님이랑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나를 이용한 며느리는 필요 없어. 경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큰 며느리를 편애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숙은 새 며느리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정화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으니 반드시 오라고 했습니다. 정화는 2주일 만에 처음으로 시댁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엔 이미 소윤과 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어색한 표정으로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새 며느리의 시선이 엇갈렸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렸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경숙은 상석에 앉아 새 며느리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왔구나.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야. 정화가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숙은 정화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어머니, 저는 사과 한마디도 없니?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잖아. 전화도 안 했고.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상가 문제예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경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욕심? 그게 욕심으로 끝날 일이야? 넌 나를 속이고 이용했어. 효도를 빌미로 재산을 빼앗았잖아.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알아. 돈이 탐났겠지. 시어머니 수술비 내고 대가를 받고 싶었겠지. 그치?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내 결정을 알리려고 불렀어. 상가는 법적으로 되찾을 거야.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정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저는 넌 지금까지 받은 걸로 충분해. 평생 내 사랑을 독차지했잖아. 이젠 공평하게 나눌 거야. 경숙은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상가를 되찾으면 새 며느리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야. 정화, 소윤, 미란. 셋 다 내 며느리니까. 소윤과 미란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숙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불공평하게 살았어. 맏며느리만 아끼고 나머지는 무시했지. 그건 내 잘못이야.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재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난 공평하게 해주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야.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위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재산도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넌 선택해. 법정에서 싸울 거야? 아니면 조용히 상가를 돌려줄 거야? 정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려드릴게요. 법정까지 가기 싫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다음 주까지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화야, 한 가지 더. 네, 어머니. 앞으론 명절이나 제사 때 오지 않아도 돼. 내가 편한 대로 해. 정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은 곧 가족에서 멀어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제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맏며느리잖아요. 맏며느리가 뭐가 대수야? 진심이 없는데. 넌 나한테 효도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한 거야. 정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경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화는 힘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윤과 미라는 정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 집의 여왕이었던 큰 며느리가 초라하게 떠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나눴지만 마음은 아직 멀구나. 소윤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야지. 미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언젠가 큰형님도 깨달을 거예요. 경숙은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 속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지겠지.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집안을 적셨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상가 명의는 다시 경숙 앞으로 돌아왔고 법적 절차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숙은 약속대로 상가를 세 며느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정화도 소윤도 미란도 각자 3분의 1씩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큰형님한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맞아. 경숙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거야.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경숙은 새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소윤과 미란이 거들려 했지만 경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 거야. 너희는 그냥 앉아 있어. 정화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던 정화였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오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정화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손 씻고 앉아. 정화는 어색하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소윤과 미란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숙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나씩 날랐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생선구이까지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그릇을 가져왔습니다. 3개의 밥그릇, 모두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자, 다들 앉아. 오늘은 우리끼리 편하게 먹자. 경숙이 식탁 앞에 앉자 새 며느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직접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그릇에도 소윤의 그릇에도 미란의 그릇에도 똑같이 밥을 담았습니다. 더 이상 크기를 재지 않았습니다. 이젠 밥그릇 크기 재지 말자. 다들 똑같이 먹어야지. 정화는 밥그릇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장 큰 그릇을 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며느리들과 똑같은 그릇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러우면서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그만하자. 과거는 과거야. 경숙은 반찬을 새 며느리에게 골고루 덜어주었습니다. 정화에게만 더 주지 않았고 미란에게 덜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게 공평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그래. 예전엔 내가 요리를 잘했는데 이젠 손맛이 떨어진 것 같더라. 소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전히 맛있어요. 정화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평범한 식탁이, 이 따뜻한 분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과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숙이 차를 끓여왔고 새 며느리는 조용히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경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셋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새 며느리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큰 며느리만 편애하고 둘째랑 막내는 무시했지. 밥그릇 크기도 다르게 하고 칭찬도 차별해서 했어. 어머니, 이젠 달라질 거야. 너희 셋 모두 똑같이 대할게. 누가 크고 작고가 없어. 다 내 소중한 며느리들이야. 소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경숙은 새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피보다 따뜻한 건 마음이더라. 미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언제까지나. 정화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숙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야, 너도 마음 고쳐 먹어. 앞으론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어머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그쳤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경숙은 새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였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정화도 소윤도 미란도 모두 어머니 곁에 붙어 걸었습니다. 어머니, 뭐 사드릴까요? 소윤이 물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자. 너희랑 함께 걷는 게 좋아. 네 사람은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과일 가게도 구경하고 옷가게도 들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네 사람에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하다. 너희와 함께 있으니 행복해. 새 며느리도 미소 지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소윤과 미라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엔 미란이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잡채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경숙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다, 미란아. 내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어머니가 맛있다고 해주시니 기뻐요. 정화도 음식을 먹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소윤은 물을 따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탁 위엔 더 이상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경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노을이 참 예쁘네. 새 며느리는 어머니 곁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선 봄바람이 불어왔고 장미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